저는 울산과학기술원 제구성밀 뉴로모픽 연구실 컴퓨팅 연구실에서 온 박사과정 심현욱이라고 합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릴 제 연구 분야인데요. 제 연구 분야는 Acceleration of Deep Neural Network Using Stochastic Computing이고요. 사실 제목이 영어인데 사연이 좀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사연이 있는데 한글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스토카스틱 컴퓨팅이라고 확률 컴퓨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연구에서는 스토카스틱 컴퓨팅 그리고 SC라고 많이 씁니다. 또 다른 사연은 저희 학교가 사실 영어로 수업을 하고 또 발표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 발표 실력이 약간 늘었는데 대학교 와서, 근데 안타깝게도 한글 발표 실력이 너무 줄어서 좀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좀 분야가 하드웨어라서 또 많은 분들한테 안 맞을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어떻게 접점을 찾아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제가 정말 갖고 싶은 프렌즈 스피커, 인공지능 스피커죠. 이런 제품이 있었고, 또 잘 찾아보니까 또 잘은 몰랐는데 또 웨이브라는 스피커 또 있더라고요. 홈에서 쓸 수 있는. 그리고 네이버에서 클로버라고 최근에 인공지능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이런 데 있어서 인공지능이 사실 많은 연산량을 필요로 하거든요. 뭐 연산량이 많다는 것은 할 일이 많다는 거고, 그렇다는 것은 결국 아까 프렌즈 같은 모바일 들고 다니는 이런 스피커에서도 전력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인공지능을 실행하는 그 뇌가 되는 프로세서의 에너지를 절약해서 에너지 이피션트한 그 프로세서를 개발해서 배터리도 오래 쓰고 에너지도 절약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목차를 먼저 설명드리면요. 처음에 요즘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딥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가속기 어떤 가속기들이 있고 왜 가속기가 왜 필요할까라는 점이랑 저희 연구 분야인 확률 컴퓨팅, 그 확률 컴퓨팅의 기본 개념을 좀 설명드리고 저희 연구에서 어떻게 좀 개선을 했는지를 조금 더 소개를 시켜드린 다음에 이 SC를 DNN에 적용했을 때 어떤 점이 있는가, 어떤 장점이 있는가를 소개시켜드린 다음에 한계점, 그리고 간단하게 어떻게 적용되면 좋겠는가 하는 제 바람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인공지능 요즘 너무 핫하죠. 너무 핫해서 다 이걸 하고 있고, 또 딥러닝, 알파고 너무 유명해서 더 드릴 말씀 없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핵심이 되는 부분이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뇌의 신경을 어떻게 모방을 한 거죠. 생물학과 연구에서도 많이 참여를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많은 신경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경이 뉴런이죠. 이 각각의 뉴런들이 얽히고 정말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우리의 지능을 뇌에서 지능을 구현을 하게 되는데, 이 점을 컴퓨터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모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경 하나하나를 모델을 해야겠죠. 그래서 신경 하나하나를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컴퓨터 공학에서는 이렇게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경들이 연결되어 있으면 그 다른 신경에서의 자극을 받습니다. 그럼 자극을 받으면은 그 자극에다가 연결된 강도, 시냅스 웨이트라고도 하고 시냅스라고도 하는데요. 그 연결된 강도를 곱해서 모두 더합니다. 그럼 그 신경들의 시그널들의 합이 전해지겠죠. 그럼 이 뉴런이 좀 넌리니어한 펑션을 통해서, 최근에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하는데 10H 펑션, 시그모이드 펑션, 최근에 렐루라는 펑션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런 함수를 모델된 함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시그널을 아웃풋하게 됩니다. 이 수많은 뉴런들을 모델을 만들어서 레이어 단위로 구성을 해가지고, 초반 연구에서는 한 100개면 100개, 그리고 200개, 200개, 이게 되게 오래된 연구인데 되게 작은 수의 뉴런에 대해서 한 정도의 레이어를 통해서 서로 계산을 하고 하는 거를 제안을 했었어요. 그게 뉴럴 네트워크 단계인데, 최근에는 그게 연산을 우리가 GPU도 발전하고 많은 프로세서가 발전을 하니까 더 계산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보니까 성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이제 레이어가 엄청나게 히든 레이어가 엄청 중첩이 되면서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연산량이 너무나 많겠죠. 이제 제일 많은 연산량 중에 하나가 곱하기와 더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곱하기와 덧셈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 제일 그 딥러닝이 많이 사용되는 건 GPU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GPU 같은 경우는 하나만 해도 250W를 먹죠. 그리고 저 연구실의 서버 같은 경우는 한 4개 정도가 달리는데 혼자서 1000W를 먹습니다. 1000W가 넘게 먹죠. 그래서 사실 뭐 다양한 이제 조그만 디바이스들에서는 이거를 적용하기가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FPGA라고 그 리컨피규어를 한 로직 이런 디바이스가 있는데 그 디바이스 역시도 전력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많이 효율적이다고 요즘 각광을 받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작은 디바이스들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필요하냐? ASIC 그 우리가 쓰고자 하는데 전용으로 만들어진 칩이 결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많은 연구들 뭐 트루노스에서 IBM에서 나온 칩이 있고요. 디안나오나 아이리스라고 학계에서는 꽤 유명하고 또 이제 테이프아웃까지 된 칩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애플에서 또 자체 그 모바일 칩에다가 뉴럴 엔진 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까지 달아서 나왔죠. 그래서 최근엔 ASIC이 필요하다라는 점이 아주 공통된 인식입니다. 그 모바일 디바이스나 이런 작은 디바이스를 위해서는 특히 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특징은 바이너리 컴퓨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바이너리 컴퓨팅 다른 게 아니라 아까 곱셈과 덧셈을 바이너리 숫자 뭐 인티저면 인티저 이런 뭐 플로팅 포인트면 플로팅 포인트로 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는 이 점에서 이제 차별화를 둬서 이제 스토카스틱 컴퓨팅이라고 이제 확률 컴퓨팅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다소 좀 새로운 개념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쉽게 표현하려고 최대한 다 빼고 이제 두 줄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숫자가 확률로 표현돼요. 그리고 또 스트림으로 예를 들어서 인티저면은 보통 지금 인티저면은 그냥 32비트지 않습니까? 그러면 32비트가 하나의 이제 숫자를 이루는데 이거는 그 32비트가 딱이 아니라 1비트씩 한 비트가 쭉 시리얼하게 0101 이런 식으로입니다. 한 비트가 디지털로 구현되었을 때 물론 아날로그로 좀 더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저희는 이제 디지털을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로 설명을 드리자면 인풋이 32비트가 아니라 1비트예요. 근데 한 사이클에 표현되는 숫자가 아니라 여러 사이클 동안 계속 주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10분의 1이라는 숫자를 표현하려면은 뭐 0과 1을 각각 3개, 7개씩을 이제 보내주는 거죠. 1의 개수가 결국 이제 확률의 값을 나타내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랜덤하다고 가정을 한다면 엔드 게이트를 통과한 그 아웃풋은 이 두 확률의 곱셈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둘 다 1이 돼야 되니까. 이제 서로 릴레이션십이 없다면은 랜덤하다면은 확률적으로는 확률 아웃풋이 이제 곱셈이 돼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곱셈이 엔드 게이트 하나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큰 장점인데요. 이제 기존 바이너리 컴퓨터에서 이제 플로팅 포인트도 그렇고 픽스드 포인트도 사실 그 큰 그 로직 회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곱셈을 하려면은 그래서 그 곱셈을 하려면 32비트라고 한다면 이제 32 바이 32의 풀 애더가 필요하고 이게 좀 로직적인 건데요. 거기에 이제 풀 애더도 여러 개의 로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이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딱 엔드 게이트 하나면은 곱셈이 가능합니다. 물론 여러 사이클이 걸리지만요. 그래서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이제 DNN에 접근을 하는 것이 이제 확률 컴퓨팅입니다. 여기서 조금 이제 확률 컴퓨팅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고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개발한 거 그래도 여기 왔는데 또 저희 연구실에서 한 걸 또 하나 소개시켜 드려야 되지 않나 해서 이제 하나 소개를 시켜 드릴 거는 저희 연구실에서 그 아까 방금 소개시켜 드렸던 이제 곱셈기를 좀 더 개선을 해서 이제 DAC라는 학회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얘도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 원래 바이너리 넘버가 원래 있죠. 그러면 이거를 컨버터를 거쳐서 이렇게 시리얼하게 0101 이렇게 숫자를 보내줍니다. 그럼 이제 엔드 게이트를 통과하고 나면은 그 곱셈의 값이 대략 그 확률의 곱과 비슷한 값이 나오는 거죠. 확률적으로. 물론 이제 베스트 케이스지만 워스트 케이스도 뭐
값이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우리 연구실에서 착안을 한 거는 이 스트림이 어차피 랜덤하니까 이 다른 쪽에 있는 일들을 앞으로 싹 몰아버리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어차피 랜덤하니까. 그럼 결과는 베스트 케이스에선 똑같겠죠. 랜덤이니까. 그러면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러면 여기 0인 거는 엔드 게이트 통과하면 여긴 필요가 없는데 하고서 계산을 시킨 겁니다. 그럼 가기 전에 끝내자. 그래서 한쪽에서는 카운터로 이만큼만 세고 다른 쪽에서는 이제 정상적으로 그 아웃풋을 내고 그 스트림을 내고 있고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똑같은 아웃풋을 내는 겁니다.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개발한 SC 곱셈기고요. 사실 또 특징은 인풋도 바이너리 넘버고 아웃풋도 사실 바이너리 넘버. 결국 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결국 그 스트림 사이클 중에서 1이 몇 개 있었냐라는 것을 세 가지고 결국 바이너리 넘버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풋과 아웃풋은 바이너리라는 장점이 있어서 원래 컨버팅하는 오버헤드가 많이 들기 마련인데 그런 오버헤드를 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은 기존에는 정확도가 어디에 달려 있냐 하면은 두 개의 그 스토카스틱 넘버라고 하거든요. 이제 확률수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그 스토카스틱 넘버 사이의 코릴레이션이 이제 결국 얼마나 이 아웃풋의 정확도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서로 너무 그 1이 똑같이 나와가지고 랜덤하지가 않고 너무 똑같이 나와가지고 이 엔드를 통과하고 났는데도 숫자가 정확하게 안 나올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한쪽에 0.5 곱하기 0.5인데 한쪽에 앞에 다 1이 있고 이쪽도 다 1이 있으면 결국 아웃풋도 0.5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둘 그 사이의 코릴레이션이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개발한 이제 SC 곱셈기에서는 한쪽이 그런 게 없죠. 그럼 결국 뭐가 중요하냐면 한쪽에서 생성해내는 확률수가 얼마나 편차 없이 균일하게 이루어져 있느냐가 이제 정확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 확률수를 만드는 부분 이제 컨버터를 조금 더 편차가 없는 이제 더 정확한 SNG 이제 스토카스틱 넘버 제너레이터라고 합니다. 확률수 생성기죠. 확률수 생성기를 개발해서 이제 이와 같은 새로운 스토카스틱 컴퓨팅 곱셈기를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했습니다. 왜 SC가 DNN에 유리하냐면요. 오차를 DNN 자체가 수용은 가능합니다. 원래 이제 바이너리 컴퓨팅 그냥 우리가 컴퓨터를 생각하면 사실 오차가 익숙하지는 않죠. 뭐 컴퓨터가 계산을 했는데 정확하지 않으면 그게 컴퓨터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그래야 되는데 DNN 같은 경우는 다른 겁니다. DNN은 자체가 안 정확해요. 우리가 사람의 지능도 그렇고 자체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은 조그만 오차, 신경에 조그만 오차나 가 있어도 결과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SC 자체가 워낙 확률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확률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 DNN은 그것에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는 장점이 있어서 또 이미지 프로세싱도 그럴 수 있죠. 저희가 이제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면은 그 사진이 조금 차이가 있어도 눈으로 이제 잘 구별 못하듯이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겠지만 DNN 역시도 그런 오차를 수용 가능하다는 특징 때문에 저희가 적용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연구에서 특히 얘기가 되는 건데 웨이트가 작습니다. 웨이트라는 게 아까 이 모델 자체에서 계산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웨이트 이 값이 보통 되게 작습니다. 되게 뭐 0.0000 몇 대 값이 되게 작거든요. 저희가 개발한 그 SC 곱셈기가 한쪽이 다 카운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계산이 일찍 끝납니다.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욱이 저 점에 또 착안을 해서 그 DNN에 적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가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바이너리 컴퓨팅과 또 다른 특징으로 SC의 특징은 다이나믹 프레시저 이제 정밀도라고 해서 아까 비트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바이너리로 곱셈기든 뭐든 이제 에더든 구현을 하면은 바꿀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16비트 곱셈기를 딱 만들어 놓으면은 내가 8비트만 필요하더라도 16비트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뭐 더 필요하다고 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SC 같은 경우는 아까 스트림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결과가 빨리 필요하거나 또는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끝내야 돼. 그러면은 굳이 이 스트림을 다 볼 필요 없이, 이 확률적인 스트림을 끝까지 다 볼 필요 없이 일부만 봐도 근사한 확률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사한 값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에 맞춰서 다이나믹하게 이 정밀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얼마나 정확한가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 그래프는 이 그 정밀도가 있고, 이제 5비트, 6비트, 7비트, 8비트, 9비트, 10비트까지 10비트까지 있고요. 이제 세로는 각각 이제 딥러닝, 특히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서 자주 쓰이는 데이터셋인데요. 엠니스트와 사이파 10이라고 있습니다. 그 각각의 데이터셋, 다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이제 구분하는, 둘 다 사진을 이제 구별하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인데요. 거기서 정확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정밀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더 최적화된 결과니까 오른쪽만 보셔도 되는데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컨벤셔널 버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기서 이런 버전에 해당되는 이제 곱셈기를 이용했을 때고요. 그런 때보다 저희가 제안한 게 훨씬 정확하다는 거를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또 착안할 수 있는 점은 다이나믹 프레시전. 프레시전이 변할 때마다 정확도가 변하죠. 이제 여긴 거의 정확하니까 보기가 힘들지만, 얘 같은 경우는 프레시전을 조금 낮추면은 조금씩 이제 변하는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프레시전이 우리가 지금 좀 에너지가 별로 없고 급하다. 그러면은 계산을 10비트까지 다 하지 말고 그냥 9비트까지만 계산을 하자. 그러면은 뭐 퀄리티는 좀 떨어지지만, 또는 7비트, 8비트까지 해도 퀄리티가 어느 정도 떨어진다는 걸 알면서도 거기까지만 계산을 하자라고 이제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배터리 상황이나 이런 런타임 수요에 따라서. 또 어떻게 접근을 할 수도 있냐면은, 이 어플리케이션마다 또 다르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5비트까지만 계산을 해도 되는데, 다른 쪽에서는 이제 보니까 한 90비트까지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바이너리에서는 5비트짜리로 하나만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는 작동을 하고 여기는 거의 작동을 못하는 그런 회로를 만들거나, 아니면 10비트짜리로 만들어 놓고 언제나 똑같은 계산량을 요구하는 것을 이제 만들고는 하는데요. SC는 그냥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때그때 필요하면, 엠니스트 때는 5비트면 충분하다 그러면 5비트만 계산을 하는 거고, 이제 7비트, 8비트 필요할 때는 7비트, 8비트까지 계산하는,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하게 프레시전을 조절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 프리시전을 늘리면 늘릴수록 이제 스루풋이 늘어나니까 이제 나오는 속도가 느려질 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이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제 5비트를 쓸 때랑 10비트를 쓸 때랑 내가 결과를 보는 타이밍이 2배가 더 느려질 거잖아요. 네, 그런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거랑, 그다음에 이제 저기 이제 그 스토캐스틱 넘버 제너레이터가 네. 이제 결국은 난수 발생기인데, 네. 걔가 이제 뭐라 해야 되냐, 하드웨어를 많이 차지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내용. 네. 되게 좀 아시는 질문 같은데, 이게 SNG 부분이 원래는 되게 큰데요. 사실 저희 연구에서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난수 발생기를 되게 어떻게 보면 디터미니스틱하게 발생시키는 거를 이제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발생기를 만약 이 한 값이 DNN은 뉴런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뉴런들이 그 계산을 하면서 다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발생을 하면은 여러 개의 그 뉴런 계산을 할 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뉴런 개수가 이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SNG는 더 이제 리유즈가 되게 되고, 이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하드웨어 자체는 되게 이제 하드웨어나 파워 자체는 이제 작아지는 것이 됩니다. 네. SNG 자체가 한 이제 값들이 계산될 때 모두 코릴레이션이 없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전에 썼던 거를 네, 코릴레이션이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저희는 코릴레이션에 이 전혀 정확도에 영향을 안 주니까. 저희는 코릴레이션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기존의 SC는 이제 있었지만, 네. 같이 곱해지는 값이 아니면 이렇게 코릴레이션이 있어도 상관이 없나요? 같이 곱해지는 값이 아니면? 네네. 서로 곱이 상관이 없는 곱에서는 이제 그냥 상관이 없죠. 왜냐면은 난수 발생이 만약 하나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DNN 네. 레이어를 간다고 치면은 이제 결국은 처음에
생성된 게 처음에 그 멀티플라이 하나 거치고 그다음 이제 스텝에서 또 다음 웨이트랑 곱해질 거잖아요. 네. 곱해지고 더해지는 과정에서 이제 이전 거랑 이제 그 같은 난수 발생에서 나온 숫자들을 두고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네. 연산에서 나오는 합들은 이제 그 콜레이션이 있어서 상관이 없다. 제가 약간 이렇게 질문 오래 한 것 같기도 하고 그 레이어를 진행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저희가 개발한 것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바이너리로 바뀝니다. 그리고 다시 그 다음에 일종의 스토카스틱 넘버로 다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필연적인 메리트는 전혀 없는 거예요. 컴퓨테이션 파트에서 있고 이제 다른 인터페이스를 모두 공유를 하고 이제 컴퓨테이션 하는 그 ALU 부분이 훨씬 이제 이피션트해지는 겁니다. 그게 일종의 한계이기도 하고요. 네. 네, 그래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사이파10 결과를 보면 일단 베이스라인이 0.8이 아마 플로팅 포인트를 쓴 결과 값으로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혹시 어떤 모델 아키텍처를 사용하셨을까요? 알렉스넷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카페 프레임워크에서 기본 제공하는 지금 사이파10 소타 논문들이 거의 90% 중반 정도를 찍고 있거든요. 그리고 알렉스넷 아까 아키텍처도 보여주셨는데 사실 에큐러시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게 물론 하드웨어 이피션시, 모바일 환경, 디바이스 환경 고려하는 거가 기본 시나리오긴 하겠지만 에큐러시 자체가 거의 15% 정도 빠지면 네, 소타 대비 15% 정도 빠진 값이거든요. 지금 맞추고 있는 에큐러시가 그렇게 했을 때 좀 복잡한 모델들 있잖아요. 성능을 더 올리기 위한 복잡한 모델들에 대해서 혹시 이 스토캐스틱 컴퓨팅을 이용해서 구현을 해보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지금 그거는 이제 좀 최근에 2018년도에 낸 논문인데요. 그래서 아직 첨부는 안 해놨는데 또 여기까지 여쭤보실 몰랐는데 알렉스넷도 일단 실험을 했고 VGG 일단 저희가 이제 어디까지 적용이 가능한가만 이제 보려고 이제 VGG 그 버전이 너무 많은데 S랑 16 정도까지 네, VGG 16이나 19 정도가 사실 알렉스넷이나 VGG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비슷한 아키텍처를 취하는데 그 이후 버전인 뭐 인셉션이나 레스넷이나 댄스넷이나 이런 레지듀얼 커넥션이나 스킨 커넥션이 있는 녀석들이 사실은 그 에큐러시를 올리는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거든요. 그런 에큐러시를 굉장히 많이 올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복잡한 모델들에도 잘 적용이 될 수 있을지가 하드웨어 많은 하드웨어 이렇게 접근법들 중에 특히 ASIC 같은 경우도 이제 해당하는 모델 좀 복잡한 모델 같은 경우는 구현하는 게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요 방법도 비슷한지 아닌지가 되게 궁금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피션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큐러시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가지고요. 네, 제가 약간 얘를 좀 어깨를 낮출 수 있다는 쪽으로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최근에 논문들이 그래도 비트 프레시전이 인퍼런스에 대해서는 트레이닝에 대해서는 뭐 되게 많은 거의 플래티닝 포인트가 거의 필요하다는 것 같지만 인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퀀타이제이션에 따라서 뭐 VGG든 구글렛도 거의 뭐 13비트면 충분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비트 프레시전에 대해서는 스토카스틱으로 해도 정확도는 거의 비슷하게 이게 뭐 네트워크와 별개로 인디펜던트하게 보여드리는 그래프라서 바이너리랑 비슷하게 결과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바이어스도 없거든요, 이 컴퓨팅 자체. 그래서 큰 네트워크에 적용을 해도 가능한데 문제는 스토카스틱 컴퓨팅은 그런 이제 비트 프레시전이 늘어나면은 레이턴시가 되게 길어집니다. 이 컴퓨팅을 오래 해야 그 정도의 프레시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병렬화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여기 첨가된 건 없고 병렬화를 충분히 하게 되면은 바이너리보다 원래 에어리가 엄청 작았지만 병렬을 하면 이제 소자를 여러 개 복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에어리어 이피션시나 이제 파워 이피션시 약간 낮추더라도 레이턴시를 크게 줄임으로써 이제 바이너리와 비슷한 성능의 에어리어는 작은 파워는 작은 그런 소자가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레이턴시를 줄이려고 하드웨어를 더 쓰면은 그러면은 이제 아마 기사해보면 나올 텐데 그러면 결국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손해보는 부분이 그 기존에 그냥 바이너리 컴퓨팅이랑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제 단수 발생도 더 들어가고
그 난수 발생기가 이건 아키텍처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난수 발생기를 공유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비율이 작거든요. 난수 발생기는 거의 이제 뭐 없다고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맥 자체가 몇백 개가 되니까요. 요즘 예전에 개발된 게 뭐 디안나오가 256개가의 P를 갖고 있고 아이리스가 168개 갖고 있는데 그 168개가 한 난수 발생기를 같이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난수 발생기 부분은 거의 무시하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저희 개발한 스토카스틱 곱셈기가 원래 사실 문제가 됐어요. 원래 기존의 스토카스틱 컴퓨팅에서는 문제가 됐는데 지금 저희가 개발한 거에서는 그 코릴레이션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게 극복이 된 겁니다. 이제 난수 발생기를 하나로 통일을 해서 쉐어를 해도 된다라는 게.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그 하드웨어적으로는 약간 트레이드 오프죠. 이게 복사를 시켜가지고 적당히 늘려서 레이턴시가 충분히 줄었으면 더 이상은 안 늘려도 되거든요. 그럼 충분히 줄인 상태에서 에어리어를 체크해봤더니 바이너리에 반절 정도 나온다는 게 일단 저희 연구에서는 한 50% 정도 코스트 딜레이 프로덕트 이피션시가 좀 50% 바이너리 50% 정도 되더라라는 게 이제 저희 결과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P 부분만이죠. 사실 그 프로세싱 엘리멘트 부분만이고요. 그 질문하신 부분들이 사실 한계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연구하는 부분은 이때까지 연구했던 거 말씀드렸던 거는 오직 컴퓨테이션 ALU에만 관한 건데 최근 뭐 CPU도 그렇고 뭐 GPU도 그렇고 칩 자체가 메모리에 많이 씁니다. 딥러닝 액셀러레이터를 만드는 이제 액셀러레이터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에어리어나 뭐 파워를 버퍼에서 먹어요. 이제 리유즈를 위한 이제 캐시 같은 건데 이제 캐시가 거의 먹고 또는 익스터널 메모리 액세스하면서 에너지를 거의 다 먹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지금 파악되기로는 뭐 한 보통 평균 70-80%를 이제 버퍼랑 익스터널 메모리에서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20% 30% 되는 맥어레이를 개선을 해봐야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아까 DP 같은 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 메모리 구조가 좀 더 효율적인 메모리 구조가 나와야 같이 이제 병합이 되어야 이제 전체적인 에너지 이피션시가 개선이 될 거라는 이제 한계점, 현재 연구로서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네, 그게 가장 큰 한계점이고요. 제가 간단히 이제 이게 적용될 만한 게 어디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저전력 기기들이죠. 요즘 IoT 디바이스들이 워낙 스타트업도 많고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쪽에 아마 이제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딥러닝 어플리케이션들이 다양화하면서 IoT 디바이스들에서도 이제 실행이 가능한 지금 마이크로 컨트롤러 수준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딥러닝 알고리즘들을 이제 실행시킬 수 있는 저전력 IoT 디바이스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쉽게 예를 들기 위해서 아까 그 다이나믹 프리시전 부분을 예를 들어 드리려고 준비한 건데요. 서비스 품질에 따른 전력 소비가 되죠. 사실 이게 더 우선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정확도만큼 전력을 소비하겠다. 그리고 또 서비스 품질에 따라서 이거는 좀 안 좋은 얘기긴 하지만 전력이 없으면 이제 서비스 품질을 낮추겠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공지능과 체스를 두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배터리가 없으면 갑자기 망수를 계속 두면서 넌 쉬고 와라. 약간 좀 인간적인 컴퓨팅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예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더 질문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아까 보조를 드리고 싶은데 그 프리시전이 레이어마다도 많이 다르거든요. 이제 딥 레이어가 하면서 레이어가 뭐 열 몇 개씩 될 텐데 그 편차도 꽤 있기 때문에 바이너리 컴퓨팅에서는 일정한 프리시전으로 계산을 하지만 이제 DP를 이용하면은 그 레이어마다도 물론 그 레이어마다 필요한 프리시전을 찾는 것은 또 오래 걸리죠. 이제 그거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트레이닝을 하듯이 하면 되고 레이어에서 또 다르기 때문에 뭐 어플리케이션마다 레이어마다 그런 다양한 이제 좀 적용 가능 이제 다이나믹함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사실 인퍼런스를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DBS에 들어가는 거니까 트레이닝을 서버 시키면 되는 거고 네. 인퍼런스를 위해서 접근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서버의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 그냥 데이터 보내가지고 네, 달리 보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하드웨어에다가 그냥 칩을 박는 방법 혹은 FPGA 같은 걸 쓸 수도 있고 ASIC 같은 걸 쓸 수도 있는데 제안하시는 방법이 다른 ASIC이나 FPGA 대비해서 가질 수 있는 확실한 장점이
그리고 단점 정도를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확실한 장점은 다이나믹 프리시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워낙 어플리케이션마다 뭐 레이어마다 한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워낙 원하는 정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점에 그 부분이 제가 실험 전력이 안 첨부했는데 최근에 저희가 제출한 논문에서는 그 부분까지 실험을 해서 냈거든요. 보니까 우리가 동일한 리콰이어먼트를 가지고서는 실험을 하면은 뭐 100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바꿔가면서 실험을 하니까 뭐 한 구글랩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더 절약이 되고 이제 런타임 즉 뭐 합하면 에너지죠. 이런 절약이 된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다이나믹 프리시전이 제일 전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제일 약점은 전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하나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메모리 부분이고요. 메모리 부분이 어차피 크면은 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건 SC의 약점은 아니고 이제 한계가 있다는 부분이고 SC 자체의 단점은 런타임이 길다는 겁니다. 이제 런타임이 여러 사이클을 계산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회로를 좀 여러 개 만들어서 여러 사이클을 한 번에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좀 옵티마이즈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저희가 제안한 회로 같은 경우는 이제 값에 따라서 걸리는 시간이 다르거든요. 그 한쪽에서 카운터를 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 계산하는 어플리케이션마다 걸리는 시간이 달라요. 그럼 얼만큼 병렬을 해야 제일 좋냐? 이거는 칩을 만들기 전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가 좀 난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스토캐스틱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디시전 되는 게 확률적으로 계산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똑같은 값이 계속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그게 제가 우리 연구에서는 그게 없다는 이게 원래는 원리 자체는 SC에서 시작을 했는데 저희도 사실 연구를 하면서 그래서 이거 이름을 좀 스토카스틱을 해도 될지 할 고민을 많이 했던 건데 이 SNG 부분이 제너레이트 하는 부분이 디터미니스트하게 바뀌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코릴레이션이 상관이 없으니까 이걸 그냥 균일하게 좀 더 자세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0.5면은 0101 정확하게 010100 이렇게 나오게 만들자라는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해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3분의 1이면 00100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최대한 정확하게 그 균일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확도는 저희 실험 결과에서는 에러가 바운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으로는 에러가 나지 않, 그 이상으로는 에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보장이 가능하죠. 사실 그 에러 바운드가 하필 그 시그모이드의 되게 그레디언트가 강력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계속 중첩이 되면 또 임플리케이션 렐루 펑션 특징도 좀 있고 그래서 임플리케이션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잘 이렇게 로버스트하게 막아주는 로직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나요? 지금은 보통 저희가 렐루를 많이 써서 그런지 딱히 그런 부분은 아직 발견을 못 해가지고 네. 개인적으로 되게 관심 아. 많이 보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저 연습생이 하나 줄이고 이게 이상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각일이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봤는데 저렇게 스토캐스틱 컴퓨팅 안 하고 렐루 같은 거를 그냥 카운터로 해서 바꿔치기로 해도 뭐 되게 잘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각이 많이 얼마쯤이면 상용화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연구하고 있는 차원에서 참 상용화가 얼마나 걸리는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이 칩을 만드는 게 비싸요. 그래서 제일 가깝게 상용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뭐 연구나 개발진에서 뭐 또는 이제 기업에서 뭐 러닝을 시킨 데 쓸 수 있는 거는 FPGA를 쓰는 쪽에서는 이제 로직이니까 어차피 구현이 FPGA에서도 물론 FPGA는 뭐 만든 것 자체가 뭐 이런 걸 주로 이렇게 이런 로직을 대상으로 만든 게 아니긴 하지만 저희가 실험을 해보니까 그 룩업 테이블을 이제 FPGA라는 디바이스에서는 쓰는데 그 리소스 사용량이
비슷하더라고요. 여기서 에어리어 절약되는 만큼 그 룩업 테이블 절약도가 꽤 있기 때문에 제일 가깝게로는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워낙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접하기 어렵겠지만 이제 상용화를 또는 이제 쓰는 거를 연두를 하신다면은 FPGA를 통해서 적용은 FPGA를 이제 익숙하게 쓸 수 있는 분들이야겠지만 네, FPGA에서 쓰시는 게 제일 이제 가까운 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하드웨어로 다 부어져서 나오는 네,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스토카스틱 컴퓨팅은 제가 디지털 부분을 연구를 하긴 했지만 아날로그를 접하면은 되게 효율적일 걸로 보이거든요. 더욱이 더 멀었죠. 아날로그는 워낙 칩 자체가 에러도 많고 그래서 실험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네. 이 연구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네. 유로모픽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연구실 이름이 유로모픽이 있어가지고 그 유로모픽이 제가 2012년 뭐 요럴 때 잠시 볼 일이 있어서 봤는데 그때는 굉장히 이거 되나 막 개념은 좋으나 이거 될까 그랬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피저블해졌나요? 어떤가요? 약간 질문 혹시 조금 더 네, 유로픽이 사실상 진짜 유럴에 쓴 사람 뇌를 모사했다고 하지만 말 그대로 그냥 생긴 것만 닮았지 오퍼레이션이나 여러 개 닮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에 비해 유로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짜 사람의 뇌의 연상이나 어떤 아키텍처를 굉장히 많이 닮게 하려고 만들어서 에너지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 걔 유로모픽 시뮬레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된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던 게 2012년, 13년 정도의 버전이었거든요. 지금은 좀 피저블하게 뭔가 사용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기술적으로 많이 올라왔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네, 질문은 무슨 말씀인지 대충 알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좀 멀은 것 같아요. 저 생각에는 아직 그 뉴로모픽 컴퓨팅 쪽 그 컴퓨팅 그 뉴로모픽 자체로는 제가 연구 결과를 많이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응용이나 이런 거에서 많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도 좀 어렵긴 하지만 제가 있는 곳에서 보기에는 제가 저희 연구실에도 이제 참여하고 있는 이제 그냥 연구 참여로서 있는 그 그룹에서도 보면은 근데 뉴로모픽 컴퓨팅 이런 좀 더 원초적인 이제 인공지능에서는 특히 이런 이제 하드웨어 쪽에서는 좀 멀었다고 제 생각에는 이제 판단이 듭니다. 연구 결과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이론도 부족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